죽기 직전 노파는 단 한마디를 남겼다. 불이 경기 하늘을 덮는 해 왕관이 떨어진다. 2024년 가을 경기도의 한 낡은 창고에서 발견된 삼배 보자기 안에는 수십 장의 육필 신탁 기록이 봉인되어 있었다. 먹물이 번진 한지 위에는 날카로운 글씨체로 빼곡하게 채워진 예언의 문장들이 가득했으며 그 문서의 첫 장에는 단 한 줄의 경고가 적혀 있었다. 때가 되기 전에 이 기록을 세상에 내놓으면 반드시 화를 입는다. 이것이 바로 60년 동안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무당 강계순의 신탁 기록이다. 강계순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온몸으로 통과한 인물이었으며 그녀의 예언은 살아생전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기록되거나 인정받은 적이 없었다. 충격적인 예언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예언이라고 남겨주세요. 강계순은 1934년 황해도 평산군 출신으로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피난민의 신분으로 남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53년 그녀는 갑작스러운 신병을 앓기 시작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 채 혼자 중얼거리다 쓰러지기를 반복했으며 당시 그녀의 가족들은 그 고통을 귀신 들림으로 여겼다고 전해진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56년 강계순은 경기도 포천 인근의 늙은 무당에게서 신내림을 받았다. 신내림의 현장을 목격한 이들에 따르면 강계순은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신물을 주며 목이 쉬도록 절규했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 그녀를 더 이상 평범한 이웃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의 신기는 이미 범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강계순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반의 일이다. 당시 그녀를 찾은 이들은 가난한 농민부터 지방 유지들까지 다양했으며 그녀의 신탁이 적중하는 사례가 하나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명성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그녀의 행적은 오래지 않아 군사정부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 강계순이 권력의 향방과 정치 지형의 변화를 예언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당국은 이를 체제를 흔드는 불온 행위로 규정했다. 1965년과 1971년 두 차례에 걸쳐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연행되어 강제 구금되었으며 구금 기간 동안 그녀가 남긴 기록들 대부분은 압수되거나 소각된 것으로 전해진다. 살아남은 기록은 오직 하나였다. 그녀의 막내딸이 품속에 숨겨 몰래 빼낸 삼배 보자기 속의 한지 문서가 그것이었다. 강계순은 생전의 입버릇처럼 이 말을 되뇌었다고 유족들은 전한다. 세상이 다 뒤집어지기 전에 이 기록을 꺼내면 안 된다. 때가 되면 스스로 열릴 것이다. 그녀는 1998년 세상을 떠나면서 유족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세상이 크게 흔들린다. 그때 꺼내도 늦지 않는다. 유족들은 그 말을 지켜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26년이 지난 2024년 가을에야 이 문서를 세상에 공개했다. 문서를 최초로 검토한 역학 연구자들과 무속학 전문가들은 기록의 구체성과 시기의 정확성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알려진다. 한지 위에 적힌 예언의 내용들이 단순한 추측이나 막연한 경고가 아니라 특정 연도와 구체적인 사건의 형태로 낱낱이 기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의 눈길을 가장 오래 붙잡은 것은 문서 후반부에 적힌 한 문단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보년이 지나고 두 번의 봄이 더 오면 남쪽 땅의 높은 자리에서 왕관이 소리 없이 굴러떨어진다. 국민의 울음이 하늘에 닿는 날, 강을 거슬러 오른 물고기가 마침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도 세상은 한동안 얼음과 불 사이에서
떠돌 것이니 섣불리 환호하지 말라. 이 예언이 가리키는 시점이 2016년이라는 해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기록은 급속도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강계순의 신탁 문서는 현재 정밀 분석 중에 있으며 그 내용의 전문은 아직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개된 일부 내용만으로도 전문가들은 이 기록이 단순한 무속인의 주술적 언어가 아닌 시대의 흐름을 읽어낸 초월적인 통찰의 산물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해진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빛도 들지 않는 창고 구석에 묻혀있던 이 기록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인지, 군사정부도 막지 못한 예언, 죽음도 지우지 못한 기록. 강계수는 생전에 이런 말도 남겼다고 전해진다. 내가 본 것이 틀리기를 바란다. 하지만 하늘이 보여준 것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다. 이처럼 강계순의 기이한 신탁 기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1980년대 초 경기도 포천의 어느 허름한 신당 앞에 새벽부터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안고 왔지만 모두 같은 것을 바라고 있었다. 강계순의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였다. 당시 강계순은 이미 경기도 일원에서 신통한 무당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그녀를 찾는 이들 가운데는 일반 서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인과 기업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이 수십 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녀의 신당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녀의 예언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경기도의 한 지방 유지가 사업의 앞날을 물었을 때 강계수는 단번에 이렇게 답했다. 올가을 큰 물이 지나면 그 사업은 사라진다. 그해 가을 기록적인 폭우로 그 사업장이 침수되어 폐업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계순의 이름이 세간에 공식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의 일이었다. 당시 그녀는 주변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남쪽 하늘에 군복을 입은 자가 오래지 않아 권좌에서 쫓겨난다. 민심이 돌아서는 그날 그의 머리 위에서 하늘이 무너진다. 이 예언은 당시 철권 통치를 펼치던 군사정권의 붕괴를 예고한 것으로 그로부터 7년이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군사정권의 실질적 종식으로 이어지면서 소름 돋는 적중으로 회자되었다. 강계순의 제자였던 한 인물은 훗날 이렇게 증언했다. 선생님은 이미 그때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꿰뚫어 보고 계셨다. 우리는 믿지 않았지만 하늘은 틀리지 않았다. 강계순의 예언 가운데 가장 소름 돋는 사례는 따로 있었다. 1990년대 초 그녀는 서울 한강 인근 답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이런 말을 내뱉었다고 전해진다. 한강 인근 교통의 뼈대가 무너진다. 물이 흐르는 곳 옆에 세워진 인간의 건축물이 비명도 없이 꺾인다. 주변의 제자들은 당시 이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1994년 10월 성수대교가 붕괴하고 이듬해인 1995년 6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강계순의 신탁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 당시 두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만 수백 명에 달했으며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강계순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던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알려진다. 강계순의 신탁이 더욱 섬뜩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히 사건의 적중 여부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예언에는 항상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인과적 맥락이 포함되어 있었다. 어느 방향에서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닥쳐오는지를 세밀하게 묘사했다는 점에서 그녀의 신탁은 여느 무속인의 것과 차원이 달랐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언은 맞추는 것이 아니다. 하늘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 적는 것이다. 나는 그저 받아 적을 뿐이다. 이것이 강계순이 제자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하던 표현이었다고 알려진다. 강계순이 과거에 남긴 예언들의 목록은 앞서 소개한 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1997년 외환위기를 2년 전인 1995년에 이미 예고했다는 증언도 전해진다. 당시 그녀가 남긴 신탁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라의 곳간이 텅 빈다. 바깥 손길의 기대는 수치스러운 날이 온다. 또한 2002년 월드컵에 대해서는 온 나라가 붉은 물결로 가득 차는 날이 온다. 그날만큼은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의 가슴으로 뛴다고 예언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강계순의 예언들은 단순한 개인의 길 흉화복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운명을 꿰뚫어보는 국가적 차원의 신탁이었다. 강계순은 자신의 예언이 적중할 때마다 결코 기뻐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그녀는 무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하늘이 내게 보여주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지만 하늘은 좋은 것보다 경고해야 할 것을 먼저 보여준다. 이 말은 그녀가 평생 예언가로 살면서 짊어진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기이한 행적으로 군사정부의 탄압을 2차례나 받으면서도 신탁의 붓을 놓지 않았던 강계순. 그녀가 마지막으로 봉인해둔 기록 안에는 과거의 적중 사례들을 훨씬 뛰어넘는 더욱 충격적인 미래의 예언이 담겨 있었다. 이처럼 강계순의 기이한 예언 기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026년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직후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의 권력 향방을 두고 복잡한 셈법이 이어졌다. 각 방송사의 분석 스튜디오에서는 선거 결과를 놓고 갖가지 해석이 쏟아졌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음 국면을 예측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그 어떤 분석가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섬뜩한 예언 하나가 불현듯 떠올랐다. 60년 전 경기도 포천의 신당에서 봉인되었던 강계순의 신탁 기록 안에 마치 오늘의 정치 지형을 내다보고 쓴 것 같은 문장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이 해당 부분을 공개하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 예언에 대한 해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늘이 정한 것을 사람이 바꾸려 들면 더 큰 혼란이 온다. 그러니 이름 대신 그 사람의 그릇을 말하는 것이 옳다. 이 때문에 그녀의 신탁 기록에는 인물들이 모두 상징적인 이름으로만 등장한다. 그 상징들이 오늘날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읽는 이마다 의견이 다르다. 강계순이 이름 대신 상징을 사용한 것은 단순한 신중함이 아니라 다르다. 독자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려는 의도였다는 분석도 있다. 강계순의 2026년 정치 예언에서 핵심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2명이다. 하나는 왕관을 쓴 자이고 다른 하나는 강을 거슬러 오른 물고기다. 신탁 기록의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선거가 끝나네. 여름이 지나기 전 왕관을 쓴 자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한다. 관청의 문이 그를 향해 열리고 발이 아무리 빠른 자도 관제의 그물을 오래 피할 수 없다. 국민의 염원이 하늘에 닿는 날 왕관은 소리 없이 스스로 굴러떨어질 것이다. 이 예언에서 왕관을 쓴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3번의 고난을 넘은 자라는 묘사와 관복을 입지 않은 관리라는 표현이 함께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2가지 묘사를 동시에 충족하는 인물이 과연 누구인지 사람들은 각자의 가슴 속에서 이미 답을 품고 있는 듯하다. 강계순의 신탁은 왕관이 떨어진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었다. 왕관이 굴러떨어진 그 자리에 강을 거슬러 오른 물고기가 오른다. 그러나 그 물고기 역시 아직 강이 끝이 어딘지 알지 못한다. 물살은 여전히 세고 가야 할 길은 멀다. 이 대목은 권력 교체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 구절이 단순한 정치 변화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이끌 지도자가 짊어져야 할 시련과 과제를 함께 예고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강계수는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더라도 14일 안정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강계순의 기록에는 강력한 경고 구절도 포함되어 있었다. 권력이 바뀌는 것을 보고 환호하는 자들이여 조심하라. 왕관이 떨어지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시험은 그 이후에 온다. 새로운 자가 왕관을 쓰는 순간부터 또 다른 시험의 문이 열린다. 이 구절은 정권 교체 자체보다 그 이후의 시대적 혼란과 과제에 대한 경고로 익히고 있다. 강기상현상의 임계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전례 없는 집중호우와 이상 고온이 번갈아가며 한반도를 덮치고 있으며 기상청은 올여름 강수량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기록적인 폭염이 물러가기가 무섭게 물폭탄 같은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이 이례적인 날씨 패턴이 2016년 여름과 초가을 내내 한반도를 뒤흔들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강계순이 수십 년 전에 남긴 신탁 기록에는 이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예언이 적혀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을이 읽기 전 강 위를 달리던 것이 물속으로 잠긴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사라지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나 눈앞에서 잠기는 것을 보는 날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왜 막지 않았느냐고 묻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강이나 하천 위에서 운행하는 소형 교통수단이 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바다가 아닌 강과 하천이라고 명시한 점, 그리고 대형 유람선이나 크루즈가 아닌 소형 이동수단이라고 기술한 점이 이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가을이 읽기 전이라는 시기 표현이 초가을인 8월 말에서 9월 초를 가리킨다는 해석도 있다. 강계순의 예언에서 더욱 돋보이는 대목은 그 다음 구절이었다. 그 물의 재앙이 지나기도 전에 경기 북쪽 하늘이 붉게 물든다. 그것은 저녁 노을이 아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것이 스스로의 열로 무너지는 빛이다. 이 구절은 경기도 북부 인근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암시하는 것으로 익힌다. 그 시기가 수상사고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난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최근 수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과 도심 화재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 예언의 현실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간이 쌓아올린 것이 스스로의 열로 무너진다는 표현이 건물 화재를 넘어 도시 과밀화와 기후 위기의 결합을 상징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강계수는 이 두 가지 재앙을 묘사하면서 깊이 있는 표현을 덧붙였다. 물과 불이 같은 해에 찾아오는 것은 하늘의 경고다. 땅의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하늘도 함께 요동친다. 이 구절은 정치적 갈등과 자연재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기적 일치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계수는 인간의 갈등과 하늘의 움직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평생 지닌 인물이었다고 제자들은 전한다. 선생님은 항상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면 하늘도 그 기운을 받아 함께 움직인다고. 이 말은 강계순이 예언가로서 가졌던 세계관의 핵심을 담고 있다. 강계순의 신탁 기록에는 이 재앙들의 시기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문턱. 한 계절이 다른 계절로 넘어가는 경계의 날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 이는 초가을, 대략 8월 하순에서 9월 초 사이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늦여름과 초가을에 집중되는 최근의 이상, 기상 현상 패턴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한반도에서 발생한 주요 자연재해와 사고들이 이 시기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이 예언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강계수는 이 재앙들에 대한 예언을 마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물이 잠기고 불이 타오르는 그 시기, 사람들은 서로를 원망할 것이다. 하지만 그 원인은 하늘에 있지 않다. 사람의 탐욕과 게으름이 하늘의 경고를 불러들인 것이다. 이 구절은 자연재해를 단순한 천재지변이 아닌 인간의 행위와 연결된 결과로 보는 강계순의 세계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녀의 신탁이 오늘날에도 유효하게 익히는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다고 연구자들은 말한다. 이처럼 강계순의 기이한 자연재해 예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026년 봄, 코스피 지수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대한민국 증권시장은 그야말로 불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코리아 불장을 외쳤으며 증권사 앱을 처음 깔기 시작한 투자 초보들이 전례 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연이어 발표되었다.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는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물결이 온 나라를 뒤덮었다. 일부는 집을 담보로, 일부는 대출을 끌어다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강계순의 신탁 기록은 이 화려한 불꽃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미 오래전에 선명하게 보고 있었다. 환호하는 군중들 속에서 60년 전 봉인된 예언 문서는 조용히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황금빛 거품이 하늘까지 치솟을수록 그 아래 그림자도 그만큼 짙어진다는 사실을 강계순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강계순의 경제 관련 예언은 현대 금융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묘사의 정밀함은 마치 금융 전문가가 쓴 분석 리포트를 읽는 듯한 착각을 줄 정도라고 전해진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금빛 거품이 하늘까지 치솟는 날,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땅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한다. 뒤늦게 불길에 뛰어드는 자들은 불이 아닌 재를 움켜쥐게 될 것이다. 그 재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놓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 수가 하나둘이 아닐 것이다. 이 예언은 주식시장의 급등이 정점에 달한 이후 뒤늦게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이 겪게 될 비극적 결말을 묘사하는 것으로 익힌다. 특히 영혼까지 끌어모은 자금, 이른바 영끌 투자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증가한다는 경고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투자 피해 실태와 정확히 겹쳐진다. 불이 아닌 재라는 표현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특히 가슴을 찌르는 문장으로 회자되고 있다. 강계순의 예언 중 더욱 구체적인 시기 예측도 존재했다. 황금 거품은 한 해가 저물기 전에 꺼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완전히 꺼지지는 않는다. 겨울 제사가 끝나기 전에 가장 큰 흔들림이 온다. 이 구절에서 겨울 제사는 음력설, 즉 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현대적으로 환산하면 2017년 1월에서 2월 사이 구정이 지나기 전에 코스피에 대규모 조정이 올 것이라는 예언으로 익힌다. 전문가들은 이 예언이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경제 불안 요인들과 시기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완전히 꺼지지는 않는다는 표현이 폭락이 아닌 급격한 조정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강계수는 이 예언에 이어 흥미로운 구분을 덧붙였다. 5손가락 중 엄지만 살아남는다. 나머지 4은 모두 꺾인다. 이는 전체 주식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일부 특정 종목만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선별적 강세론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분석된다. 이 예언이 가리키는 엄지, 즉 살아남는 종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강계순의 예언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다. 어떤 이는 반도체를 꼽고 어떤 이는 방위산업을, 또 어떤 이는 바이오를 꼽는다. 강계순의 신탁 기록에는 금과 은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었다. 황금은 이미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다. 이제부터 황금에 손을 대는 자는
뒤늦게 파티에 찾아온 손님과 같다. 이는 금값이 이미 고점을 찍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반면 은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했다. 달빛 금속은 때를 기다리는 자의 것이다. 2해에서 3해를 더 기다리는 자에게만 그 빛이 드러날 것이다. 이는 은이 2, 3년 후에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장기 투자 조언으로 익힌다. 황금과 달빛이라는 대비적 상징이 금과 은을 정확하게 지목한다는 점에서 강계순의 직관적 언어 능력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강계순의 신탁 기록이 이처럼 경제 현상을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기록이 사후에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연구팀은 한지의 재질과 먹의 성분, 그리고 필체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이 문서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실제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학적 검증을 통과한 이 기록이 현재의 경제 상황과 이토록 일치한다는 사실은 더욱 깊은 의문을 낳고 있다. 강계수는 마지막 경고를 이렇게 남겼다. 황금이 빛날 때 그 빛에 눈이 먼 자는 빛이 사라진 뒤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다. 하늘이 내린 재물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 때를 모르는 탐욕은 사람을 죽인다. 이처럼 강계순의 기이한 경제 예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더라. 2016년 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기묘한 이중 구조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불장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같은 시기 원달러 환율은 1,600원을 넘나들며 역대급 고환율을 유지했다. 수출 기업들은 환율 효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반면 수입 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극에 달했다. 겉으로는 화려하나 속으로는 텅 빈 듯한 이 기현상을 강계순의 신탁 기록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연구자들이 이 부분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읽고 있는 문서가 진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다고 전해진다. 번영과 고통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역설적인 시대를 강계순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해방 이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절대적 가난 속에 있던 그 시절의 무당이 어떻게 지금의 경제 구조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아직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강계순의 신탁 기록에는 이 이중적 경제 구조를 묘사하는 섬뜩한 구절이 남겨져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겉은 불꽃이요 속은 얼음인 시절이 온다. 숫자는 오르되 밥상은 비고 지갑은 두터워 보이되 살림은 얇아진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리는 가장 교묘한 시험이다. 이 구절은 자산 가격 상승과 실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제 현상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증권사 계좌의 숫자는 늘어나지만 실제 생활의 여유는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 즉 오늘날 많은 이들이 체감하는 바로 그 현실이다. 겉은 불꽃이요 속은 얼음이라는 이 짧은 표현이 현 경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문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계순의 기록 중 환율에 관한 예언은 더욱 구체적이었다. 남쪽 나라의 돈이 북쪽 강대국의 돈에 비해 크게 작아지는 해, 그해 무역의 이익을 보는 자와 생활의 고통을 겪는 자가 극명하게 갈린다. 이 구절에서 북쪽 강대국의 돈은 미국 달러를 가리키는 것으로 원달러 환율의 급등을 예언한 것으로 익힌다. 실제로 2026년 고환율 국면은 수출 대기업에는 호재였지만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에게는 가혹한 시련이 되었다. 강계순의 예언이 단순한 경제 예측을 넘어 계층 분화의 심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같은 나라에서 같은 경제 현상을 두고 누군가는 환호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는 이 상황이
강계순의 말 그대로였다. 강계순은 이 시기를 묘사하면서 금과 은에 대한 예언도 덧붙였다. 황금이 가장 빛나는 날. 그날이 바로 끝의 시작이다. 황금을 쫓는 자는 황금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다. 이는 금값이 이미 최고점을 지났거나 정점에 가까워졌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반면 은에 대해서는 달빛을 닮은 금속은 아직 잠들어 있다. 두세 해를 더 기다린 자에게만 그 진짜 빛이 보일 것이다 라고 기록했다. 이 예언은 금보다 은이 향후 2, 3년간 더 큰 상승 여력을 지니고 있다는 분석과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강계순이 황금과 달빛이라는 상징을 통해 금과 은을 구분한 통찰이 놀랍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강계순이 환율 급등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이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던 시절, 강계순은 환율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시대에 돈의 가치가 대외 요인에 의해 흔들릴 것임을 이미 예견했다. 그녀의 예언이 단순한 무속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섭리를 담은 기록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한지 원문에는 환율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수치적 표현도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정밀 해독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알려진다. 겉과 속이 다른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 불꽃이 가장 뜨거운 순간 그 아래에서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얼음이 다 녹는 날 불꽃도 꺼진다. 이 구절은 현재의 자산시장 과열이 결국 실물 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 나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때를 알지 못하면 그 욕망은 독이 된다. 하늘이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시절이야말로 하늘이 가장 큰 시험을 내리는 때임을 잊지 말라. 이처럼 강계순의 기이한 경제 예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더라. 2026년 여름,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청 앞에는 연일 취재진의 카메라가 진을 치고 있었다.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들이 하나둘 사법기관의 문 앞에 서기 시작하면서 정치권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놓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직을 지낸 이들이 관제의 그물에 걸려들기 시작하면서 관제라는 두 글자가 대한민국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60년 전에 이미 예고한 기록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계순의 신탁 기록은 다시 한번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녀가 남긴 관제에 관한 예언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강계순의 예언은 반복이 아닌 예고였다. 그녀의 신탁이 오늘의 뉴스 헤드라인을 수십 년 앞서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 기록의 존재를 더욱 충격적으로 만들고 있다. 강계순의 신탁 중 관제에 관한 부분은 특히 구체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청의 문이 열리면 아무리 발이 빠른 자도 결국 끌려 들어간다. 하늘이 내린 관제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피하려 들수록 더 깊이 빠져들고 버티려 할수록 더 큰 수치가 따른다. 이 구절은 특정 권력자가 피할 수 없는 사법적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 중인 각종 수사와 재판 상황과 맞물려 이 예언은 더욱 강렬한 현실감을 획득하고 있다. 피하려 들수록 더 깊이 빠져든다는 표현이 특히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강계순은 관제를 단순한 법적 처벌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다. 그녀의 기록에는 관제를 하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독특한 세계관이 담겨 있었다. 관제는 하늘이 인간에게 보내는 청구서다. 권력을 남용한 만큼, 민심을 짓밟은 만큼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한다.
하늘은 서두르지 않는다. 하지만 반드시 온다. 이 구절은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도덕적 경고이자 민심과 하늘의 심판이 결국 일치한다는 강계순의 신념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늘은 서두르지 않지만 반드시 온다는 이 표현이 특히 오늘날의 사법 현실과 겹쳐 익히면서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강계순의 기록에는 관제의 사슬이 단 한 명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 명이 끌려가면 그 뒤에 또 한 명이 이어진다. 사슬처럼 연결된 관제는 끊어지지 않는다. 첫 번째 문이 열리면 두 번째, 세 번째 문이 저절로 열린다. 이 구절은 연이은 권력자들의 사법 처리가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익힌다. 실제로 2016년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서 이러한 연쇄적 관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 예언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사슬은 강한 쪽이 아닌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진다는 말처럼 관제의 시작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 강계순의 관제 예언이 이처럼 구체적인 이유는 그녀가 살아생전 권력의 부당한 탄압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65년과 1971년 두 차례 구금을 당하면서 강계순은 권력이 어떻게 남용되고 그 대가가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몸으로 체득했다. 그 경험이 관제 예언에 담긴 날카로움과 확신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강계순은 권력의 피해자였기에 권력의 결말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보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을 탄압한 권력이 결국 어디로 귀결되는지를 직접 목격했기에 그녀의 관제 예언은 단순한 예지가 아닌 뼈에 사무친 통찰이기도 했다. 강계순의 기록에는 관제를 겪은 이후에 인간에 대한 묘사도 담겨 있었다. 관제를 받아들이고 무릎 꿇는 자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며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더 큰 수치와 함께 끝을 맞이한다. 이 구절은 사법 처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경고로 익힌다. 강계순은 관제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희망의 언어도 덧붙였다. 관제의 사슬이 끊어지는 날,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썩은 것이 걷어지고 나서야 새싹이 돋아날 수 있다.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그 시기를 견뎌내는 자들에게 하늘은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내린더라. 강계순의 기록은 처벌 이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심판의 서사를 넘어선 인간 이해의 깊이를 보여준다. 이처럼 강계순의 기이한 관제 예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더라. 역사의 무게를 오래 지탱해 온 강대국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대가 왔다. 미국 국내 정치의 극심한 양극화,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경기 침체, 일본의 인구 감소와 자연재해 증가, 2026년 현재 세계 질서를 지탱해온 세 강대국은 각자의 내부 모순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강계순의 신탁 기록 속에는 이 세 나라의 몰락을 예고하는 섬뜩한 구절들이 수십 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 60년 전에 무당이 어떻게 이것을 알았는지 연구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전해진다. 세계 질서의 판도가 바뀌는 이 거대한 흐름을 강계순은 경기도 포천의 낡은 신당에서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강대국들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흔들리는 지금의 상황이 그녀의 예언과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강계순의 신탁 기록 중 강대국에 관한 예언은 매우 선명한 상징 언어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금 독수리가 병들기 시작한다. 두 날개가 서로를 향해 발톱을 세우는 날, 독수리는 더 이상 하늘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 틈 사이로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이 예언에서 황금 독수리는 미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내 정치적 분열과 내분이 심화되는 현재의 상황이 이 예언의 배경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두 날개가 서로를 향해 발톱을 세운다는 표현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극심한 대립 구도를 연상시킨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에 대한 예언도 못지않게 충격적이었다. 거대한 붉은 땅이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흔들린다. 천하를 호령하던 붉은 용이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그 썩음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날, 세상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붉은 용이 쪼개지는 날이 멀지 않았다. 이 구절은 중국 내부의 경제적 붕괴와 정치적 불안정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 청년 실업 문제, 대만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감이 이 예언을 더욱 실감나게 만들고 있다.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는 표현이 내부 모순으로 인한 붕괴를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본에 대한 강계순의 예언은 역대 가장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동쪽 섬나라가 물을 마시는 날이 온다. 땅이 바다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들이 새로운 땅을 찾아 서쪽으로 건너온다. 그날이 오면 한반도는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 구절은 일본의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 나아가 영토 일부가 침수되는 상황을 예고하는 것으로 익힌다. 일본은 실제로 매년 수십 차례 지진이 발생하는 나라이며 최근 난카이 대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물을 마시는 날이 온다는 표현이 섬이 바다에 잠기는 이미지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강렬한 충격을 주고 있다. 강계순의 강대국 예언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그녀가 이 예언을 기록하던 시절에 국제 정세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은 세계의 중심이었고 일본은 고도 성장의 정점에 있었으며 중국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폐쇄 국가였다. 그 시절의 무당이 이 세 나라의 쇠락을 동시에 예언했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롭다. 현재의 국제 정세가 강계순의 예언과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기록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외국 연구자들도 이 기록의 번역본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강계순의 예언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화제로 번져가고 있다. 강계순이 강대국 예언의 말미에 덧붙인 구절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제국이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다. 제국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무너진다. 교만이 쌓이는 만큼 빈틈도 커지고 그 빈틈으로 바람이 들어온다. 이 구절은 강대국의 몰락을 외부 세력의 공격이 아닌 내부 붕괴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세 강대국이 모두 내부 문제로 흔들리고 있다는 현실이 이 예언의 설득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 강계수는 역사의 흥망성쇠를 꿰뚫는 통찰을 갖고 있었으며 그 통찰이 단순한 무속의 언어가 아닌 역사 철학의 깊이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강계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했다. 힘이 쇠하는 자리에 새로운 힘이 자란다. 그것이 하늘의 법칙이다. 이처럼 강계순의 기이한 강대국 몰락 예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강계순의 신탁 기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장 오랫동안 들여다본 대목은 따로 있었다. 폭풍과 혼란의 예언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서의 후반부에는 갑자기 밝고 눈부신 빛이 쏟아지는 것 같은 구절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강계수는 재앙과 혼란의 시대, 너머의 한반도가 맞이할 찬란한 미래를 이미 보고 있었다. 그 미래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한반도의 통일,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것이었다. 이 예언들을 처음 읽은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침묵했다고 전해진다. 재앙의 예언들이 정밀하게 적중해 온 기록에서 희망의 예언들도
같은 무게로 익혀야 하지 않을까. 강계수는 어두운 터널의 끝에 반드시 빛이 온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강계순의 통일 예언은 그 어떤 정치적 분석보다 선명하고 단호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손이 맞잡히는 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의 노래가 흐른다. 칼이 아닌 말로, 싸움이 아닌 눈물로 이루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하늘은 이 땅이 오래도록 둘로 갈라져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구절은 무력이 아닌 평화적 방식을 통한 남북 통일을 예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계순의 통일 예언이 담긴 이 문단 앞에는 연도를 암시하는 천간지지가 적혀 있었는데, 연구자들은 이를 2027년에서 2029년 사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칼이 아닌 말로라는 표현이 무력 통일을 배제하는 강계순의 신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일 이후 한반도의 모습에 대한 강계순의 묘사는 더욱 놀라웠다. 하나가 된 한반도로 세계의 자본과 사람이 몰려든다. 이 땅이 세상의 새로운 중심이 된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는 날이 온다. 이 구절은 통일 이후 대한민국이 경제적, 지정학적 강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것으로 익힌다. 강대국들이 내부 모순으로 흔들리는 사이 안정적인 통일 한반도가 그 공백을 채우게 된다는 서사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닌 중심축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강계순의 기록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끈 부분은 구원자, 즉 이 모든 변화를 이끌 지도자에 대한 묘사였다. 새벽을 여는 자가 나타난다. 그는 3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자이며 날카로운 눈빛과 온화한 미소를 동시에 지닌 자다. 기존의 정치 문법을 깨는 자이며 숱한 고난을 이겨낸 자다. 이 구절에서 구원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름을 떠올리고 있다. 강계순이 인물의 실명을 남기지 않은 것은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닐까. 3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자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인물이 과연 누구인지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슴 속에서 이미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 강계순의 통일 예언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그녀가 단순히 통일이 된다고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통일의 방식, 통일을 이끄는 인물의 성격, 통일 이후 한반도가 세계에서 갖게 될 위상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이 예언은 단순한 소망의 표현이 아닌 실질적인 미래 청사진으로 익힌다. 강계순이 꿈꾼 통일 한반도의 모습이 얼마나 현실과 가까울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그녀의 예언이 틀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강계순의 통일 예언이 현실이 되는 그날, 사람들은 비로소 그녀의 신탁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게 될 것이다. 재앙의 예언들이 정확했던 것처럼 희망의 예언들도 정확했음을 확인하면서 그날을 향해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강계순은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예언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이 땅은 물질의 중심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세계가 잃어버린 영혼의 길을 찾아 동방으로 오게 된다. 한반도는 지구의 상처를 치유하는 중심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택할 때 가능하다. 이에 등 우니에서 분열을 택하면 하늘도 등을 돌린다. 통일과 번영의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는 이 마지막 경고는 강계순의 예언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 이처럼 강계순의 기이한 한반도 통일 예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모든 것을 다 본 자는 왜 침묵을 선택했을까? 강계순은 1998년 눈을 감기 직전 자신의 삶 전체를 정리하듯 이런 말을 남겼다고 유족들은 전한다.
내가 본 것들을 모두 말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편했겠느냐. 하지만 때 잃은 말은 독이 된다. 씨앗도 때가 되어야 싹을 틔운다. 그래서 나는 봉인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창고 속 삼배보자기 안에 잠들어 있던 이 기록이 지금 이 시점에 공개된 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강계순이 봉인의 시점으로 지목한 2020년대가 도래하면서 그녀의 유언이 마침내 현실로 이어진 것이다. 죽어서도 자신의 말을 지킨 이 여인의 신념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강계순이 자신의 예언을 봉인한 이유는 단순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예언이 갖는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제자들에게 남긴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미래를 미리 아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짐이다. 그 짐을 감당할 수 없는 이에게는 저주가 된다. 그래서 하늘은 아무에게나 미래를 보여주지 않는다. 강계수는 평생 이 짐을 홀로 지고 살았다. 군사정부에 2차례 구금을 당하면서도 기록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예언을 기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소명이었다. 소명을 저버리지 않았기에 지금 이 기록이 세상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 강계순의 신탁 기록을 분석한 연구자들은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해진다. 이 기록에 담긴 예언들이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일종의 도덕적 경고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치 예언은 권력의 부패에 대한 경고였고, 경제 예언은 탐욕에 대한 경고였으며, 자연재해 예언은 인간의 무관심과 방치에 대한 경고였다. 강계순의 신탁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하나였다. 하늘은 인간에게 선택을 허락한다. 그 선택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한 강계순의 예언은 단순한 공포의 서사가 아니라 희망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기록이다. 강계순이 남긴 마지막 기록 중에는 이런 구절도 있었다. 미래는 하늘이 보여주되 그 길을 걷는 것은 사람이다. 이 말은 예언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데 있지 않음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강계순이 기록을 봉인한 채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가 바랐던 것은 단 하나였을 것이다. 이 기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기를. 그것이 그녀가 수십 년간 침묵을 지키며 때를 기다린 이유였을 것이다. 강계순이 봉인을 풀 시점으로 지목한 2020년대.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20년이 지나 공개된 기록은 지금까지 확인된 예언들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연구팀에 따르면 문서의 전체 분량 중 공개된 것은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알려진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후반부 기록 안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기록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 강계순의 봉인이 완전히 풀리는 그날, 우리는 또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 과연 강계순이 본 미래의 끝은 어디일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무거운 질문일 것이다. 강계순의 봉인 이유와 관련하여 유족들이 전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하늘이 내게 보여준 것들 중에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었다. 그런 것들은 차마 기록하지 못했다. 이 말은 현재 공개된 기록 외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연구자들은 강계순이 스스로 선별하여 기록한 것들만이 삼배보자기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선별된 예언들조차 이토록 정밀하게 현실과 맞아떨어진다면 기록하지 못한 것들은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 강계순이 남긴 침묵의 무게는 그녀가 기록한 문장들만큼이나 무겁게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신병을 앓으며 무당의 길에 들어선 한 여인이 군사정부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기록을 멈추지 않았고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봉인하며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 그녀의 봉인이 풀린 지금, 강계순의 신탁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예언은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 이처럼 강계순의 기이한 신탁 기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